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거 누가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간사하거든요. 자기들의 이득 하나만 딱 따지거든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득만 쫓아서 흘러 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오늘은 상승론자 램 상승님하고 하락론자 램 하락님 모시고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회자는요, 랭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자, 먼저 램 하락님에게 마이크를 한번 좀 전달하고 싶네요. 요즘 말이죠, 살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매물 한번 쌓인 거 보세요. 매물 안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매물이 더 증가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올해 2024년 더 하락할 겁니다. 금리를 낮춰봤자 고작 지금 뭐 0.25, 0.5% 정도 내려준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2% 내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티도 안 나요. 그러니까 집을 지금 왜 사야 하락하는데, 집은 나중에 사세요. 나중에. 근데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바로 이때 잡으세요. 이때 잡으시면 돼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제 생각 짧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램 하락님의 전망 잘 들었습니다. 요즘 뭐 시장이 조금 주춤하죠. 작년 초부터 조금 살아나는 듯 하다가 조금 주춤한데, 또 사람들의 이제 고민이 참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램 하락님의 주장을 보면 수요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그 매물이 좀 많이 쌓여있다는 이야기, 그로 인해서 결론은 어쨌든 이제 하락이다라는 말씀도 잘 들었고요. 그 이유 중에 금리가 또 내려간다고는 하지만 미비한 하락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급하게 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시기를 미뤄라. 근데 이제 기회가 또 앞으로 또 올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사회자로서 질문을 이제 조금만 더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마이크를 램 상승님에게 좀 마이크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매물을 많이 내놓는 걸까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리를 내리게 되면 그래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전혀 작동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지금도 꽤 많이 내린 것 같은데, 또 내린다면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내린다고 보세요? 좀 강하락인지 아니면 약하락인지 좀 의견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이때 잡으라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때라고 하는 게 언젠지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참 좋은 질문이네요. 지금 매물이 증가하는 건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게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면 당연히 살 필요가 없겠죠. 근데 내려갈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가 말이죠. 그리고 반대로 지금 매수할 사람들은 애초에 지금 이거를 살 생각 자체가 없어요. 첫 번째는 이제 유효 수요인데, 이걸 살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너무 적고요. 그 다음에 자기 돈으로 주택, 지금 뭐 큰 금액이잖아요. 조그만 자동차 한 대 사는 게 아니라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뭐 스트레스 DSR부터 시작해서 이 유동성을 지금 쪼고 있기 때문에 자금 부족으로 이거를 사고는 쉽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결과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금리는요, 내려가면 집값이 올라가나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죠? 과거에 금리가 내렸는데 집값이 내려간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금리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집값은 수요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금리가 내려서 수요가 이게 움직여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지, 이게 금리만 내린다고 해서 수요가 꼭 증가하라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집값이 또 올라간다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수요 아니면 공급인데,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중요하죠. 수요가 훨씬 더 등락이 심하니까요. 지금 이 수요가 없다는 것, 그것들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또 엄청 하락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약 하락,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시기를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수요를 봐야 되는데, 그 수요에 그 다음 이제 스텝이 뭐냐면 결국은 거래인 거예요. 거래가 발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렸을 때 가격은 떨어지지만 거래량은 늘어나는 바로 이 시기, 이런 시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반박의 여지 있습니까? 또 램 하락님의 또 상세한 설명까지 잘 들었습니다. 램 상승님에게도 또 한번 똑같은 질문을 또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부동산 시장은 말이죠. 줄다리기 시장입니다. 지금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지금 팽팽하죠. 지금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낮추고 있지를 않아요. 매수자 입장에서 싸게 사야 되는데 비싼 돈 주고 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없다. 근데 이게 수요가 전혀 없느냐라고 본다면 수요는 있죠.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수요는 분명히 지금 존재한다. 왜? 가격이 적당하게 떨어지면 수요가 바로 발생하고 거래도 발생하더라. 우리 그 예시를 어디서 볼 수 있죠? 특히나 이제 송파구, 잠실 이런 곳들의 아파트가 최근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그에 따라 반등의 크기도 이곳이 굉장히 컸고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지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대기 수요는 있고 분명히 그들은 움직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오른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 시작하면 가격이 저렴하면 당연히 움직이죠. 플러스 앞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이들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그 금리 인하의 수준이 엄청나게 큰 수준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자마자 급등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심리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심리는 바로 위에 있는 거죠. 이제 뭔가 스타트, 변곡점이 시작되었구나. 이때부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분명히 금리는 내려가는 쪽으로 가겠구나라는 확인 사살. 그게 보이면 항상 투자는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 그때만 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맞는 말이라고 하면 202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락을 쫙 해가지고 2023년 초 되기 전에 그때 최저 시점이 어떻게 보면 최근 5년 동안 제일 저렴했죠. 근데 왜 그때는 사람들이 안 움직였죠? 2022년 중순부터 말까지 왜 거래량이 없었고 그때 반등을 못하고 왜 거래가 안 됐을까요? 제일 저렴했는데 사람들은 이게 내려가고 있는 중에는 더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면 모든 사람 좋아하죠. 근데 이 가격이 영향이 20%라면 그것보다는 이게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 내려갈 가능성이 높을까 그 희망과 불안함 그 공포 속에서 선택을 해 나가는 게 사실은 80%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지면 무조건 사람들은 살 것이고 그래서 지금 가격이 높은 거고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 거래가 발생할 겁니다.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가격은 사람마다 판단이 충분히 다를 수 있고 그 입지에 따른 가격들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가격을 보면 이게 미시적인 지표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인 지표들도 중요하죠. 전 세계 부동산을 한번 보면요. 2021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나라가요. 그리고 2022년 대부분의 나라가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많은 나라들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처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부동산 정책, 그 모든 것들이 미세한 것들은 다 다르죠. 그 큰 흐름을 만들어가는 이 거시적인 지표에서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건데 이 큰 흐름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냐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 봤을 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다른 나라 대비 크게 반등했다라고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2024년 특히 한 연말 정도 됐을 때 금리 인하가 이제 눈으로 계속 확인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반등 그리고 대단한 대세 상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약상승을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또 램상승님의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요약을 좀 해보면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수요가 전혀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니고 수요는 존재하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한 사례도 있고 그리고 가격은 안 떨어졌지만 그 기대 심리에 의해서도 움직일 수 있는데 앞으로 지금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니 그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심리적인 부분이고 가격보다 심리가 조금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조금 해주시는 것 같네요. 근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택이 무슨 주식처럼 이게 없어도 되는 재화가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재화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재화다 보니까 가격도 꽤 중요할 것 같은데 심리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떤 또 반론 제기를 해주실지 사실은 토론을 마쳐야 될 시간이네요. 다음번에 또 한 번 더 초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승과 하락에 대한 토론 잘 보셨나요? 이 결론이 나옵니까? 저는 죽어다 깨어나도 결론은 안 나온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볼 필요는 있겠죠.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냐면 제가 이제 빙의를 해가지고 상승을 주장하는 사람, 뭐 하락을 주장하는 사람 조금 재미있게 이렇게 좀 해봤는데요. 의견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 생각을 좀 얘기해 볼게요. 지금까지 다 제 생각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말이죠.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망을 하거나 했을 때 굉장히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구가 주니까 무조건 부동산 가격은 그냥 떨어질 겁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2010년, 12년, 14년, 16년 그냥 계속 해왔거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던 말든 내려가고 있던 말든 상관없이 그냥 원론적 이야기만 그냥 계속 했습니다. PIR 대비, 소득 대비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너무 높습니다 하면서 맨날 그 서울에 있는 제일 비싼 아파트 갖고 와가지고 높다고 이야기하고요. 공급은 지금 차고 넘칩니다. 가격이 더 떨어져야 됩니다. 수요가 이제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의 토론을 보면 이제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진짜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해졌어요. 거래량이 줄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것이고 가격이 올라가기가 힘들고 지금 매물은 쌓여있고 이거를 지금 받아줄 사람이 없고 또 대출을 지금 쪼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걸 뭐 살 수가 없고 막 이런 건데 말이죠. 엄청 이렇게 디테일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현상을 해석하는 관점이 그냥 완전 다르죠. 현상은 분명히 팩트는 존재할 거예요. 뭐 A는 어떻게 됐고 B는 어떻게 됐고 C는 어떻게 됐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해석은 다른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원론에서 지금 현상으로 이제 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둘 다 크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결국 중요한 거는 본질이니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론적인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옷을 하나 삽니다. 어떤 브랜드의 옷을 사야 되죠? 한국 거를 사야 되나요? 미국 거를 사야 되나요? 일본 거를 사야 되나요? 원론적으로는 우리나라 한국의 회사의 브랜드 옷을 사주면 좋죠. 그리고 그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야, 일본 건 절대 사지 마.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실제 그런 일본 불매 운동이 있었던 순간들이 얼마 전이죠. 이게 이제 엄청나게 미친 듯이 과열됐던 시기들이 있어요. 근데 원론적으로는 항상 이게 맞지만 현상은 어떤 줄 알아요? 현상은 어떤 순간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어떨 때는 그냥 일본 공항에 가면 사람이 박 터져요. 야, 지금 엔화가 이렇게 낮은데 일본 여행 가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이거 완전히 진짜 꿀이네 하면서 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하죠? 그리고 왜 이렇게 극과 극의 현상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원론적으로는 뭐 사실 뭐 우리나라 여행만 가면 되고 제주도 가고 강원도 가고 뭐 좋은 데 많은데 왜 이렇게 해외를 가는 것이며 또 해외를 갈 때도 이런 운동을 했던 곳에 가냐는 거죠. 결국 원론도 사실은 절대 정답은 있을 수가 없고요. 현상도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거 누가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간사하거든요. 자기들의 이득 하나만 딱 따지거든요. 본질은. 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득만 쫓아서 흘러 가는 거예요. 기업은행에 가입했다가 우리은행에 적금 들었는데 갑자기 A저축은행에서 금리를 7% 올려주는 순간 바로 그걸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은행과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그냥 쭉 가는 거거든요. 그 이득을 따라. 무슨 말이냐면 행동을 하는 건 사람이고 그 행동의 그 의사결정은 이 심리에 의해서 사실은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이 없다고 해서 과거에 2021년도에 그렇게 집값이 최고점이었는데 그때 사람들의 심리는 이걸 안 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이런 심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집값이 정말 비싸도 심리가 절대 안 사고 싶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최저점에 저평가된 순간이 오더라도 심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현상을 보고 계속 그럴 것이다. 얼마든지 이 사람은 동전을 반대편으로 돌릴 수 있어요. 도대체 이걸 언제 돌릴 것이냐. 이거를 맞추는 게임을 하는 거는
사실은 어렵죠. 버핏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버핏이 하는 이야기들을 요약해보면 결론은 이런 거거든요. 거시경제, 이거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좀 불필요하다. 그 다음에 시장을 또 예측하려고 하는 거, 또 미시적인 부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간 낭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그 가격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꼭 매일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같은 경우도 뭐 매주 매달릴 수 있죠. 이것들 생각하는 거 무의미하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자산, 그 자산의 이 미래 생산성, 이 생산성에 대해서만 조금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원론적이든 또는 현상에 대한 걸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장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코인이 있으면 이것들 중에서 어떤 거는 절대 투자를 안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코인을 안 하겠다고 하죠. 이걸 왜 안 합니까? 라고 하면 이 자산에서 그 미래 생산성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농장은 농작물을 수확을 해서 이걸 팔 수 있잖아요. 부동산은 이걸 임대를 주면 임대료가 나오는데 코인은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 이거거든요. 생산하는 게 없더라 이거거든요. 당연히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건을 뭐 제조해가지고 팔고 뭘 하니까 이것도 이제 있는 거죠. 제일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 버핏이 부동산을 몇 번 샀거든요. 되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드러난 것들만 얘기해보면 1986년도에 그때 농장을 매수한 적이 있어요. 왜 샀냐면 1970년도에 농장 가격 자체가 인플레이션으로 크게 상승했거든요. 그러다가 80년도에 거품이 쫙 꺼지고 농장 가격이 반토막 나면서 금매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이제 막 타격을 입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매수한 거죠. 딱 두 가지 이점이 있었죠. 이 농장에서 수확을 하는 이 농작물에서 본인이 투자했던 거에 10분의 1 수준의 결국은 10%의 수익률을 만들 수 있었다. 그 다음에 금매로 샀기 때문에 그 차익을 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다. 근데 이 단순히 차익만 본 게 아니라 이게 있었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이 농작물에서 본인이 그 팔 수 있는 수익률 있었다는 거죠. 무대출 수익률 10%면은 10년만 보유하면 자기 투자금 다 회수된다는 거니까 적은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1993년도에 뉴욕대학교 부근에 어떤 빌딩을 이제 매입을 했는데 그 이유가 상업용 부동산 이제 거품이 있었고 그 거품이 이제 또 꺼지면서 신탁공사가 갖고 있던 물건이었는데 거품이 끼면서 은행을 대출해줬던 저쪽 기관에서 이거를 처분하기 위해서 내놓은 거죠. 이 무대출 수익률이 10%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가 나오는데 수익률이 10% 정도 나오는 거다. 근데 공실이 많았는데 공실을 해소를 하면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대계약을 다 맞추고 나서 이제 수익이 3배 정도 더 늘어나고 매년 받는 그 분배 원리금 자체가 10%가 아니라 35%까지 상승을 하면서 결국은 시세차익과 두 마리 토끼를 다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단순히 이걸 사면 시세차익이 날 거야 하나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했다는 거죠. 부동산이 도대체 나에게 주는 게 뭐냐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맨날 부동산을 예측하는 경우는 앞으로 오를 겁니다, 내릴 겁니다 하는 게 결국은 여기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빼놓고 하는 이야기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찰리 먼거가 또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자산시장은 이렇게 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걸 기다리고 극복해 나가는 시간들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조건 한 번도 하락 안 하고 상승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거의. 근데 이제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약간 다르죠. 처음부터 살 때부터 버핏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사면 실패 확률이 거의 낮을 거라는 거고 찰리 먼거는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사더라도 결국은 시세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뭐 상승과 하락 그런 시간들이 있을 텐데 내가 뭔가 버핏이 했던 말을 잘 새겨서 샀다고 하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쭉 가지고 가면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갈 거다라는 거거든요. 결론은 뭐냐?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언제 사냐 중요하죠. 이게 내년에 오를 거냐 내릴 거냐 보다 우리가 이제 언제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찰리 먼거가 한마디 더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투자를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적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기회가 올 때까지 그냥 쭉 기다리는 것. 그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뭐 갑론을박 뭐 상승할 수 있다 하락한다 말은 많지만 결국은 여유 있게 기다리면서 최고의 타이밍을 다 잡고 싶을 거예요. 이거를 노리려고 해야 되겠죠.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죠?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다만 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참고할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결국은 본인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 최고의 타이밍 언제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나가는 건 당연히 투자자로서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어떤 경우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고 보고요. 무조건 뭐 지금이니까 지금 사야 되고 뭐 지금이니까 뭐 다 팔아야 되고 그건 아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버핏이 얘기했던 이 두 번째 이야기 있죠. 그 미래 생산성. 아파트가 뭘 생산하나요? 그런 이야기 하기도 하는데 얘는 임대료 중 월세가 나오죠. 그 임대료가 10년 뒤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제자리인 지역이 있죠. 실제 뭐 다가구 원룸 같은 것들 지방 외곽에 가면 월세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린 게 많아요. 조그만 오피스텔도 지방 가보면 월세가 10년 전보다 지금 옛날에 뭐 45만 원 하던 게 지금 38만 원으로 내려온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미래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만 잘 지켜서 선택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제 결론입니다. 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너무 막 마음 졸이면서 듣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또 판단해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